중공군의 총 공세가 시작되기 얼마 전 하늘의 도움이었을까요? 중공군의 고위 간부가 항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포로와의 정보 크로스 체크를 통해 이것은 진짜 정보다 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6일 해질 무렵 중공군의 삼고고지 백마고지 포격을 시작으로 백마고지 전투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제9사단이 맞선 백마고지 전투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종관 센터장님, 고한빈 하계사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치열했던 전투, 12번의 격전. 한국군이 굉장히 불리했던 전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차 공방전이 가장 불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6차 공방전입니다. 가장 한국군의 입장에서 위험했대. 그러니까 10월 9일 날 03시에 395고지 정상이 피탈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395고지를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더 밑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700m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마고지 395고지로부터 역곡천까지 거리가 제가 도상으로 봤을 때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직선 거리로. 그런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을 더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 전투에서 이 정도 더 밀고 조금만 더 밀고 내려오면은 더 이상 이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공군의 입장에서 더 유리했던 건 뭐냐면은 395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 전투가 가장 위험했다고 판단한 사단장이 조치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29연대를 빼서 역습을 실시를 합니다. 아침 10시에 역습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면은 395고지 정상 8부 능선까지 올라갑니다. 8부 능선과 고지 정상까지는 불과 200m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지 전투는 치열하게 항상 고지를 정점으로 해서 방어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고지 위에 진지구축을 한 그 자리에서 기관총과 이 소총 사격을 하는데 그렇죠. 이걸 맨몸으로 그러니까요.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8부 능선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취하는 게 언제냐면 밤을 거의 자정까지 가서 00시 30분. 그러니까 10일 날 00시 30분이 되어서야 정상을 탈취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200m로 올라가는데 9시간 걸렸죠. 그러네요. 9시간 동안에 돌격을 4번 했습니다. 역습을 했던 29연대 그 대대장, 중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소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돌격을 올라갔다가 적의 워낙 완강한 저항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과정을 4번 동안 반복한 겁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화력 지원도 최대한 최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중 지원도 이때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포병 지원도 여기는 기록이 잘 남아 있어서 몇 발 쐈는지가 다 나옵니다. 전투 상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또 포병 지원도 전체적인 현황에서 12번 중에 2번째로 가장 많은 포병 지원을 이때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가장 위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공군이 실제로는 이 395고지를 점령하고 21시간 동안 이제 중공군이 이 그렇죠.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참전자 정언이 나옵니다. 최현호 중위라는 분이 그 당시에 29연대 중화기 중대는 이제 81mm 박격포를 운영하는 부대거든요. 이 중화기 중대의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역습 명령을 받고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대대장이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 대대장 성함도 나와 있습니다. 야, 중화기 중대장, 지금 너희가 거기 있는 것보다는 실제 최대한 전선의 전방으로 와서, 그러니까 통상 중화기 중대는 뒤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포병의 사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대장이 직접 선두의 최첨단에 와서 직접 81mm 박격포 사격을 지휘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돌격선의 제전방에 가고 거기서 막 지휘를 하다가 적의 직사 포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간이 돼서 중대장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시신 수습조차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대리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지휘했던 뭐 이런 정말 그 당시의 격전 이런 부분들이 정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막 닭살 네. 돋았어요. 아, 눈에 보이는 이제 300m가 조금 넘는 고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충공군이 와 하고 몰려오면 네. 와 하고 도망간 다음에 네. 고지에 막 몰려 있으면 네. 그냥 포로 막 때리고 놔뒀다가 또 중공군이 막 올라오면 포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까? 굳이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야 됩니까? 그 이제 고지 전투의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예. 지금 현대전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력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런 상태라면은 뭐 그 고지 하나에다가 수없는 화력 자산을 들어 부으면은 사실은 상대방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화력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포병하고 항공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항공기도 폭탄 몇 개 떨어뜨리고 나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포병 사유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지금 백마고지 전투를 보면은 쌍방이 교통호를 굉장히 깊게 여러 겹으로 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쌍방이 어차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은폐호, 갱도진지 이런 걸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격을 해도 포격 하나만으로 적이 물러가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2차 대전 뭐 후반이 되면은 포격으로는 네. 이제 잘 구축한 진지는 전혀 뚫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예. 거군요. 그러면 혹시 이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 전투는 몇 차 공방전이었나요? 8차 공방전입니다. 8차 공방전. 그래서 8차 공방전 상황을 보면요. 이게 왜 치열했던 전투라고 하냐면은 수류탄전, 백병전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여기 백마고지 395고지 전투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수류탄전이 전개됐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백병전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 구분이 안 되니까 상대방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머리가 짧으면 적군, 머리가 길면 아군 이렇게 식별하고 대검이나 총검이나 이런 걸로 서로 살상하는 이런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색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네. 손으로 만져서 손으로 적군인지 만져서. 아군인지. 참전자 정원에 보면은 갑자기 자기 머리 위에 손이 탁 어떡해. 그래서 순간 등이 오싹하고 오싹해져. 소름이 돌았는데 다행히 아군이었던 아군이었- 거죠. 거의 뭐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만의 구별법으로. 예, 혼전이 이어졌다. 그래서 뭐 거의 막 싸우다 보고 이제 백병전이 하는 과정에서 등을 맞대고 돌아보니까 뭐 적군이었다, 아군이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백마고지 전투가 이렇게 치열했다면 아무래도 정말 전설로 남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전투가 치열했던 만큼 또 수많은 또 영웅들이 명멸했던 전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들은 우리가 보통 백마 삼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투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화예요. 그러니까 백마고 전투 이제 7일차였던 10월 12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건 중공군의 제10차 공격이 있었을 때 일인데 이 당시에 고지는 29연대가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아서 예비 부대 이제 30년대가 투입된 상황이었고 오늘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백마 삼용사는 이 30년대 분들이었습니다. 그 조남은 강승우 중위님, 오규봉 하사님, 안영권 하사님 이렇게 세 분이셨는데요. 이미 다시 한번 빼앗긴 고지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 30년대가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지 정상을 앞두고 도저히 타개가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있었던 중대는 고지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중대원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을 멈출 수는 없고 공격을 멈춰서 후퇴하는 순간 더 큰 피해가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대장도 이제 정말 이제 속으로 우는 심정으로 계속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중대원들이 돌격을 했는데 그 최후의 순간에 당시 소대장이었던 이제 강승우 이제 당시 소위님이 자기 소대원 둘을 데리고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탈취가 안 되는 고지 정상의 저 진지를 폭파하기 위해서 그 세 분이 폭약을 지고 돌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전투로 해결이 안 되니 이미 수많은 전우들은 목숨을 잃었고 여기서 전투를 멈출 수 없으니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이제 폭약을 들고 고지 정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래서 또 그야말로 또 산화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계기로 결국 그 중대가 고지 탈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헌신으로, 세 분의 희생으로 고지가 탈환이 되었고, 사실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당시 그 고지 탈환에 참여했던 중대원이 생존자가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교 전원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해서 중대 인사개원이 대대장한테 무전으로 보고를 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의 희생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중공군의 10차 공격을 뿌리친 이 국군의 이 헌신으로 마지막으로 탈환했던 이 고지 정상이 이때 이후로 다시 뺏기지 않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이 정상을 되찾았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고, 우리 강승호 소위님, 안영권, 오규봉 하사님이 탈환으로 백마고지 정상이 되찾아서 다시 중공군한테 뺏기지 않았고, 그 정상이 지금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 놀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들의 희생으로 사실 그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 진행됐지만 더 이상 이전 같은 위기는 없었다. 국군이 제대로 승기를 잡게 된 어떤 그 계기의 순간에 그 세 분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분들에게는 훈장이 수여가 됐겠죠. 그럼요. 이게 뭐 참전하신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시고, 특히 맞아요.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한테는 뭐 사실 그 어떤 보훈 혜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럼요. 생각되는데요. 사실 전 이제 전사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훈은 그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백마고지 전투의 끝을 장식했다는 상징적인 희생이었기 때문에 전투 실시간으로 대서특필되었고요. 이분들 전공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분들 이제 헌신의 기억을 하게 되었죠. 강승호 중위님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이제 자국의 무공훈장인 은성훈장을 추서하셨고요. 이 세 분 모두에게 또 우리 정부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셨습니다. 또 현재는 이 세 분 모두 각자의 고향에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분들의 헌신을 그 고향에서 이제 기리고 계시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에는 6.25 전쟁실의 막바지 고지쟁탈전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이분 세 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오규봉 하사님은 조금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날 전사하시고 나서 네. 이제 고향에 소식이 전해지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어머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답니다. 충격으로.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님만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그럼 형제가 두 분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훈 혜택의 규정상 어떻게 되냐면 직계 좀비속만 보훈 혜택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상태죠. 부모님은 그 충격을 받고 바로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보훈 혜택이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실질적인 보훈 혜택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저도 최근에 그 백마고지 전투를 연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뭐 구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제가 뭐 이런 이 6.25 참전 용사분들이나 뭐 이런 이제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방송들을 이제 몇 가지 방송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 참전 용사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 그 각 지역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예. 밥은 편하게 드셔야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동생분도 사실은 이제 그 요로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방법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그 국가에서도 이제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이고, 쓸데없는 또.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정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국군 구사단은 백마부대라는 칭호를 얻게 됐지만 이렇게 치열한 전투로 안타까운 희생들이 뒤따랐는데요.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도 진행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전투의 명칭을 지금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발굴 소식으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백마고지가 있고 그 이전엔 바로 이제 화살머리 고지가 있었는데,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또 백마고지 전투랑 같이 이루어졌던 전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고지거든요. 전투 당시에 백마고지로 중공군이 주공이 향했었고, 그 조공이 화살머리 고지로 향했었거든요. 화살머리 고지는 그 당시엔 또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방어하고 있는 곳이라 또
또 각별한 또 의미가 있는 곳인데 2019년서부터 이제 DMZ 유해 발굴 사업으로 유해 발굴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남북 관계가 이제 안 좋은 국면도 들고 북한 쪽에서 이제 어떤 군사 도발의 위험이 좀 있어서 예정된 발굴 작업이 보류되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백마고지에서 많은 발굴들이 이루어졌고요. 2021년에 저희가 국군 유해 22분을 모셨고요. 2022년에 45분을 모셨습니다. 그때 또 이 발굴하다 보면 또 그 신원이 확인되신 분들이 덜어 나오는데 이분들의 또 사연들도 또 요즘 사람들의 또 마음을 좀 울리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발굴된 분들만 언급하여도요. 뭐 이제 김용일 이등 중사님, 편귀만 하사님 이 두 분은 같은 참호에서 나란히 누워 계신 걸로 발견이 돼서 또 감동을 자는 것이 있었고요. 그 앞서서 발굴되셨던 조홍성 하사님 이분은 사격하던 자세 그대로 발견되셨습니다. 그 입사오사 자세로 발견이 그야말로 소총을 쥐고 겨누고 있는 자세 그대로 발굴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마치 그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되셔서 맞아요. 이거 네, 저도 기사 뉴스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임무 부분. 그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그렇죠. 하셨던, 네. 뭐 그런 사연들이 지금 유해 발굴 통해 갖고 많이 알려졌고 또 사실 이제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수많은 참전 용사분들 돌아가셨던 분들이 또 이 유해 발굴을 통해 갖고 세상의 빛을 보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앞에서 만여 분의 이제 그 유해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또 10만 구 이상의 그 전사자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해 발굴이 안 되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휴전선 지역에서의 고지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휴전선이 대부분 다 지금 군사 분계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사자 유해 발굴도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제 그게 만약에 통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제한 사항들이 해제가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오겠죠. 유해 발굴 통해서. 또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신원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네. DNA 채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백마고지 이 전투로 좀 넘어가서 백마고지 전투가 포병 운용에 굉장히 혁혁한 또 그렇습니다. 운용 사례가 또 되는 전투였다면서요? 아마 제 생각에는 6.25 전쟁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포탄을 사용한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군단 특별보고서에 보면 심지어는 39만 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맥시멈을 잡았을 때 한 40만 발이라고 가정하면은 열흘 동안 40만 발을 발사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하는 포탄의 양이 한 달에 9만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흘이면은 한 3만 발 정도 되겠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단 열흘 만에 최소 20만 발, 최대 40만 발까지 쏜 거예요. 그럼 몇 배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4달 동안 사용한 포탄. 그렇습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사격량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단장의 능선 고지 전투도 같이 대조해 보면요. 그 단장의 능선 고지 전투는 17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도 20만 발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22만 발 정도. 결국은 기간이 더 짧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강도가 치열했다는 거죠. 네. 항공 지원도 뭐 단장의 능선의 2배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래서 포탄 사격량만 봐도 이 전투가 얼마나 사실은 치열한 전투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군이 포병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군 사단에 포병 1개 대대만 있었습니다. 1개 대대만 있었기 때문에 뭐 포병 운용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력이 정말 필요한데 워낙 가진 자산이 없으니까 운용하는 것도 단순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한국군의 포병단이 사단으로 편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포병단이 나중에 포병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대대가 4개 대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군들도 이 전투에서는 뭐 155mm 3개 대대, 8인치 자주포 1개 대대, 뭐 다령장도 1개 포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화력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화력 지원 협조소, 그러니까 이제 포병 전문용어로는 FS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화력을 조정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든 거죠. 네. 그래서 화력을 양적으로도 한 10배가 늘어났고 6.25 전쟁 시작할 때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도 아주 조직적으로 야 너희는 이쪽을 타격하고 너희는 이쪽을 타격하고 이쪽을 타격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FSCC 화력지원 협조소의 역할인 겁니다. 네네네. 질문 하나. 아 네네네. 혹시 TOT라고 들어보셨어요? TOT 요? 예. 이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울 때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근데 요건 이제 뭐 알죠. K9 자주포 이제 할 때도 요 그렇죠, 요 그렇죠. 화력 시범할 때 요 이제 요 개념 많이 하는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합니다. 타이밍 타켓.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점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고지 전투에 제가 포병 문수를 다 계산해 봤더니 144문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시오. 144문의 포를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사격을 하면은 그 적군이 포탄 떨어지는 거 보고 피하고 또 뭐 참호에 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네. 효과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144문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포병부대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적은 하나고. 그러면 사격하는 포탄을 발사하는 시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사격을 해서 떨어진 시간을 딱 맞추는 게 DOT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런 사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때 벌써 그런 계산을 해서 발사를 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한 게 뭐 표고가 뭐 50cm, 1m 낮아질 정도로 엄청난 포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옛날에는 다 야전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부대에서 화력을 요청할 때 이 전화선을 이렇게 땅으로 묻어놨는데 이게 다 끊어집니다. 전화선 끊어지면 화력 요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었습니다. 포병부대 그 참전용사 정언을 들어보면 105mm 포탄은 사격하고 나면 뒤에 이게 금속 재질로 된 탄피가 나옵니다. 그 탄피에 구멍을 뚫어서 야전선을 거기 연결한 겁니다. 그럼 외부는 금속 탄피고 안에 야전선이 있는 거죠. 그걸 땅에 묻은 겁니다. 포탄의 그 금속재 그 탄피를 활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외부를 이렇게 감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놔서 백마고지 전투간에 포병 통신선 사격 요청하는 통신선이 끊어져서 고생한 일은 없었다라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사실. 그러면 중공군과 그 우리 국군의 포병 화력 지원은 완벽하게 차이가 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전쟁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교육을 갔다 온 장교들이 이런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이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전시에 미국의 위탁 교육을 갔다 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지금 2023년에도 미국 유학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전쟁 중이래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그게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요즘 횡성 전투, 사창리 전투, 현리 전투 교훈입니다. 이 장교들을 훈련,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한미가 합의를 해서 몇백 명 단위로 미국을 갑니다.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보병 150명, 위관급 장교, 포병 100명, 250명을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거기서 미군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다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그 51년도 9월 달에 1차 일진이 출발해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거기서 생활하는 거 숙식비 다 미국의 국방 예산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51년도 9월 달에 가서 다시 귀국한 게 52년도 4월 달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계속 2차, 3차로 가면서 50년대 중반까지 3,000명이 다녀왔습니다. 한국군 장교 3,000명이 미국의 군사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기관에도 가고 이런 이제 중요한 전투가 발생하면은 그쪽에 이제 야전 부대에 가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군도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굉장히 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18주만 교육을 시켰다면 24주로 늘리고 또 교관 요원들도 더 이런 인원들을 또 보충도 하고 또 교육훈련하는 그 기관도 더 확대하고 교육훈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면서 시스템을 다 잡아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중간에 이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 뼈저리게 느낀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미군이 다 지원해주고 돈도 대고 네. 배도 태워주고 미군도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니까 예.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냥 막 지원을 해줬다라는 게 동맹이니까 그냥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터
8군사령 나중에 유엔군사령까지 하지 네네. 않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유리한 방향으로 언젠가는 종결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이 끝난다 한들 휴전이 성립된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무기나 장비만으로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한국군의 자주 국방 능력을 키워야 한다. 소프트웨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볼 때 그 어떤 단순히 무기 지원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군이 성장하고 네. 발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이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몇백 명의 장교들을 배에 태워서 한 달 동안 보내서 5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다시 받아서 한다는 게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휴전이 되고 나서도 한국 그 휴전 상태가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북한이 함부로 다시 제2의 6.25 전쟁을 도발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물자를 지원해주고 교육해주고 할 때 그 네. 무기를 다른 곳에 팔아먹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부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국가들 세계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호국 열사 분들께서는 우리의 이 선조들께서는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받고 와서 입증을 한 거죠.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됐던 겁니다. 아니 센터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은 52년 10월에 있었던 이 백마고지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예견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겠네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됐고 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951년 9월) 한국군 250여 명은 미국에서 5개월간의 군사 교육을 받는다. 한국군과 미군은 전시 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군 시스템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국군은 중공군과 12번의 치열한 격전 끝에 승리한다. 백마고지 전투 기간 중 발사된 포탄은 모두 40만여 발.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고지 쟁탈전이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군 전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까 이 여러 가지 전투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 하나가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지형상 저때 당시에 전차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백마고지에서 전차가 전쟁 대비해가지고 막 패턴 전차가 막 직사 준비하고 있고 막 셔먼 전차가 돌아다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 한국군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전차가 없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 이미 다 수없이 그러면요 이야기되지 한 대도 않습니까? 없었죠 대한민국에. 한 대도 우리가 북진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군의 전차를 제공해주겠다고 결심하고 한국군이 준비한 게 언제냐면 51년도 초였습니다. 51년도 초에 그때부터 이제 한국군도 전차 부대가 필요해. 미군들 전차 주기로 했어. 전차 부대 만들어. 이렇게 해서 51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차 처음에 뭐 10대 받아서 훈련용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백마고지가 있었던 52년도 10월 달이 되면은 6개 중대를 만듭니다. 6개 중대. 그러니까 한 개 중대 한 10대쯤 되거든요. 그러면 6개 중대 만들어서 사단별로 한 1개 중대씩 준 겁니다. 그 전차 1개 중대가 이제 부사단 전차 중대가 된 거죠. 근데 전차도 미군들 어쨌든 자기네들이 당연히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한 전차를 보면은 저게 M36 전차인데요. 저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차 대 전차의 전투를 위한 전차가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는 구축 전차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전차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포는 전차와 똑같은데 방어력이나 기동력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일종의 전차죠. 그래서 10대를 받아서 하는데 그때 전차가 발사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차가 발사한 포탄의 양이 10,000발이 넘다 그럽니다. 근데 전차 한 대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실을 수 있는 포탄의 양이 30발 내지 40발밖에 안 돼요.
그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네. 만 발을 미군 전차 10대, 우리 전차 10대에서 20대 전차가 계속 쏠라 그러면은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든 전차가 그렇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격을 지고 제보국 가서 내려가서 제보하고 올라오고 제보하고 올라오고. 그게 하루에 모든 전차가 2-3번씩 해야 만 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가 나타나서 막 직사포로 빵빵 때려주면은 보병들 사이가 팍팍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 6.25 제일 처음 시작하고 우리 보병들이 가장 주눅 들고 무서웠던 게 전차잖아요. 그렇죠.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막 했다는데 그렇죠. 그 전차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사이가 팍 올라가. 예. 근데 항공 지원은 사실 좀 좁은 전장이라서 어렵죠. 이게 고지에 있는 사람들은 고지가 굉장히 넓은 것처럼 느끼는데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딱 보면은 정말 점이죠. 네. 그래서 고지 전투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피아가 바로 붙어서 건접 전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피아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전진했으니까 여기 이후에 항공 폭탄을 떨어뜨려 지금은 정밀 폭탄이 가능하지만 옛날엔 다 눈을 보고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대공폭탄이라는 걸 이제 지고 갑니다. 등에 네. 빨간 표시가 돼가지고 네. 그 치고 올라가면서 전투기가 내려가면서 폭격하려다가 아 저기 빨간 점이 있네, 판이 있네.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는 네. 우리니까 쏘지 마세요라는 걸 하고 하는 들고 겁니다. 가는 거예요. 네. 아. 그 고지 전투에서 막 근접 전투하면서 대공포판 치고 올라가면서 그 비행기가 그걸 피해서 아군이 피해가 없도록 폭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백마고지 전투간에 항공기 지원된 항공폭탄의 양을 확인해 봤더니 항공기 745회 지원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하루에 평균 7대 이상 계속 이제 와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500톤 이상의 항공폭탄이 거기 지원된 걸로 돼 있고 사단장은 이 항공 지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게 공군부대 장교가 파견을 나옵니다. 사단에 네. 화력지원협조소에 사단장이 야 너는 내 집차 옆에 타. 그래서 집차 태우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야 지금 저쪽에 이쪽 이렇게 위험하니까 저쪽에 항공력 집중해서 요청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단장 집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된 거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게 당시 워낙 크고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뭐 피해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이게 양측의 그 피해, 인명 피해를 비교해 보면은 그 전투의 규모를 잘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양측이 주장하는 이제 전과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주장하는 국군 피해와 국군이 주장하는 중공군 피해가 이제 차이가 커서 제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중국 측과 우리 국군 측의 공식 전쟁사 내용들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네, 그 네. 수치로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중공군 당시 그 38군단 전체를 투입해갖고 백마고지 전투를 치렀는데 여기서 5,372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피해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천여 명이 사상했고 네, 네. 스스로 이 수치를 언급하면서 스스로도 성과는 부족했고 너무 중대한 피해였다라고 중공군 스스로도 보통 중공군이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요. 중공군 스스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고요. 한편에 국군은 전사하신 분이 이제 500여 분, 실종되신 분이 391명, 부상자가 2,526명, 조합하면 3,42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제 국군도 중공군도 상당히 큰 인명 피해를 입었던 네. 셈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뭐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중공군은 군단 전체를 투입해갖고 난 전사자였어요. 네. 근데 국군은 이 군단 전체를 막아 세운 건 오직 우리 구사단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는 3개 연대로 중공군을 막아냈고 중공군은 그 군단에 소속돼 있던 9개 연대 중에 7개 연대를 투입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병력을 맞서서 우리 국군 구사단 백마부대가 외로운 싸움을 해냈고 실제로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중공군에게 거꾸로 막 정말 규모가 강대한 적을 맞아갖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끝내 고지를 지켜냈다는 거.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직접 지휘했던 김종호 사단장의 입장에서도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투였죠. 왜냐하면은 혈리기 전투에서 사단장이셨거든요.
중공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미군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훈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투에 한국군의 명예와 전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중한 어떤 이 전투의 의미를 사단장으로부터 이제 말단 병사까지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백마고지 전투를 그렇다면은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나요? 전투가 워낙 컸죠.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투 소식을 듣고 국내외 언론 기자들이 그 전투 현장 가까운 곳에 모여서 그 전투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마고지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국내 언론서부터 백마고지 전투 혹은 백마산 전투라고 이게 당시 이렇게 적었는데 그 전투에 관련된 소식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투 직후에 한 기자는 고지를 직접 방문해갖고 둘러봤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대의 교통호마저 시체가 쌓여서 통행이 불능하게 되고 시산 혈화의 생지옥을 면치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전투였고 정말 피아의 시신이 고지에 가득할 정도로 참혹한 풍경이었다라고 해서 이 전투의 열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보도에서는 당시 국군 구산에 파견됐던 미군 고문관을 인터뷰하면서 그 고문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한국군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뿐더러 기이하게도 생명의 이상 없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 자신도 믿기 힘들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국군의 초인적인 전투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언론 보도는 전투가 끝난 직후에 그 미국의 유명 주간지죠. 이 전투의 내용을 요약한 보도문이 있는데 이 보도가 한국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감동적인 좀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좀 길지만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네. 몇몇 반격 작전에선 한국군은 소총 사격과 수류탄으로 탄약이 없을 때는 대검과 돌, 주먹으로 끝까지 싸웠다. 어둠 속에서 한국군은 상대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만져 피아를 구분하였다. 삭발이 된 상태면 중공군인 것이다. 고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스스로 용맹하고 효과적인 전투 조직임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군 연락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이 1급의 전사들로 변모했다고 말을 했지만 적절한 시험 없이는 아무런 장담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백마고지가 바로 그 시험 무대였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네네. 그 백마고지가 단순히 그 고지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51년의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키고 내 부하를 살리는 조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군의 고민, 발전, 그 황골 탈퇴의 결과가 이 백마고지를 통해서 증명됐다는 것을 당시 이제 수많은 언론들도 인정을 했던 것이죠. 아마 행성과 헨리에서 중공군은 국군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은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백마고지 이후의 중공군은 국군을 보면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변모한 가장 큰 원인은 트레이닝 센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고 아마 전 세계 특히나 유엔은 야, 이게 뭐길래? 라고 조금 평가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군의 전투를 이제 유엔군이나 미군들이 공식 자료를 만들어서 야 이렇게 잘 싸운 전투야라고 배포한 사례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백마고지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 또 유엔군 사령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정리하고 교훈을 분석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원활하게 잘 조화롭게 조직되고 시행된 최고의 전투 사례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보의 획득, 그다음에 준비, 또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 또 보급의 문제 이런 까지 완벽하게 다 잘 들어맞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좀 더 멀리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52년도 12월에 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쟁 기간 중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육군 지휘부에서 한국군이 한 10개 사단밖에 없는데 20개 사단으로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휴전이 됐었더라도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랬을 때 20개 사단으로 장비와 인원과 이런 걸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에 이제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록에 보면은 한국군 지휘부도 자신 있게 미군 측에 20개 사단으로 늘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가 성공적으로 있었고 이것을 미군들한테 이렇게 공식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고 최고의 전투 사료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한국군이 20개 사단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중간중간 눈시울이 정말 네. 뜨거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가도 또 와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이번 전투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항상 의지, 뭐 정신력, 뭐 이런 것을 강조하죠. 네.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교육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배우고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백마고지 전투는 단순히 붉은 피 맨주먹의 그런 정신력뿐만 아니고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이 그만큼 성장해서 능력을 갖췄다는 걸 입증한 네. 전투라는 측면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이 51년도 전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실패, 또 좌절, 또 많은 피해 이 과정을 극복하고 불과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계에서 있었던 어느 전쟁이나 결국 본질은 전쟁은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결정하겠느냐를 이제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이제 대한민국은 외침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목숨을 걸고 그 의지를 관철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매분 매초 묻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국군은 3년 내내 그 질문에 아주 강렬하게 대답을 해왔죠.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어떤 그 절정에 이르는 지점에 전 백마고지 전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준비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사례였고요. 고지 정상에 지금도 꽂혀있는 태극기로 그 국군의 그 의지와 능력은 증명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이게 우리 국민이 그 당시 세웠던 가장 자랑스러운 기념비로 기억될 만한 전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시금 느끼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이 정전 협정의 테두리 안에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국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산주의나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 적의 뭐 이런 걸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걸 갖는 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갖는다면 아마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